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헨리 제임스의 소설 사자의 죽음을 준비해 왔어요. 이 이야기는 명성과 찬사 속에서 소진되어가는 한 작가와 그 곁에서 침묵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물러남을 선택한 삶, 사라짐 속에서 비로소 지켜진 창작의 시간, 화려한 시선이 거친 자리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 그 고요한 여정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나도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시작은 피논 씨에게서 원고를 돌려받았을 때였던 것 같다. 피논 씨는 사무실에서 이른바 나의 상사였다. 그는 신문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신문은 주간지였는데 그가 맡기 전까지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신문을 그렇게까지 몰락시킨 사람은 디디 씨였다. 그는 사무실에서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만 언급될 뿐 다른 이유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디디 씨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수된 셈이 되어 있었다. 디디 씨는 소유주이자 편집장이었고 나는 잡다한 물건들과 함께 넘어온 존재였다. 주로 인쇄 설비나 사무용 가구 같은 것들이었는데 디디 부인은 남편을 잃은 뒤 깊은 상실과 우울 속에서 그것들을 대략적인 평가액으로 처분했다. 내가 계속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면 내가 값이 쌌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묻혀버린 나의 후원자에게 모든 무능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명예도 없이 묘지에 잠들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 역시 내 앞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 직원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안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예전에 퇴보한 체제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의심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2배로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고 느꼈고 그 때문에 피논 씨에게 닐 패러데이를 취재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다. 그때 그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에는 마치 그 유명 인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그 당시 패러데이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다. 내가 아는 체하며 설명을 보태고 나서도 그는 그런 기사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 별다른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원칙이 바로 필요한 수요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알겠네. 글을 띄워보겠다는 거군.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네 동기는 뭐지? 세상에 제 존경심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피논 씨는 입술을 오므렸다. 그에게서 뭔가 건질 게 맞나? 있는 건 전부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건드려보게. 그러더니 덧붙였다. 그런데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심장 바로 아래에서요. 피논 씨는 멀뚱히 나를 보았다. 그게 어딘데? 그가 내가 말한 외딴 교회 지역을 머릿속에서 찾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즐긴 뒤에 내가 물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만나보라는 말씀입니까?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건 자네 제안이지. 다만 요즘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해두게. 피논 씨는 디디 씨를 다시 한번 찌르듯 그렇게 말했다. 나처럼 아직 개과천선하지 못한 사람도 이 말 속에 담긴 기묘한 함의를 읽을 수 있었다.
현소유주의 도덕적 우월감과 한층 교묘한 계산이 거짓으로 꾸미는 방식에 익숙했던 옛 편집장을 깎아내리는 데서 드러나고 있었다. DDC라면 닐 패러데이를 직접 찾아가라고 나를 보내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휴일 특집호를 내는 일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저함은 후임자에게는 그저 비열한 절약 정신으로 보였고 그의 진정성은 초인종을 누르는 데서 드러났다. 그의 기준에서 천재란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기술이었다. 마치 DDC 시절에는 기자들이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기사만 내보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이미 말했듯 아직 순수하지 못했고 상사의 언론 윤리를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다.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 나은 심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현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닐 패러데이에 대해 섬세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더욱 자극했다. 나는 DDC가 바랄 만큼 조심스러울 수 있었고 동시에 피눈 씨가 상상하는 만큼 현장에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이 짧은 기록은 내가 패러데이 씨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있다. 내 이야기의 구성상 그런 것들을 담을 자리는 없다. 설령 자리가 있다 해도 그처럼 드문 한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재지의 감정이 기억을 둘러싸고 맴돌기 때문에 차마 자세히 적어낼 수가 없다. 이 단편적인 메모들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어서 만약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보여주듯 현재 모든 것을 공개로 밀어붙이는 교묘한 힘들이 결국 내 주의를 압도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비극적인 드라마의 막은 그리 오래전에 내려왔다. 내가 패러데이 씨의 집문 앞에 도착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친절함과 환대, 그리고 연민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영이 담겨 있던 놀라울 만큼 마음을 밝혀주던 대화였다. 마치 공기 중에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정확한 시점을 알려준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젊은 사람이 뜻밖의 충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다. 그는 얼마 전 길고 위중한 병에서 막 회복한 상태였다. 나는 그날 밤을 근처의 여관에서 보내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녁 시간은 그의 곁에서 보냈고 다음날 그는 굳이 나를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고집했다. 나는 무기한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피논 씨는 우리가 취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늘 빠르게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사무실에서 음악에 맞춰지듯 본격화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공기 속에서 글을 쓰는 것만큼 기사에 유리한 조건은 없다는 확신이었다. 나는 이 생각을 패러데이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여관에서 그의 집으로 옮긴 뒤 그가 서재에서 일하느라 바쁠 동안 나는 내 인상의 핵심만을 종이에 옮겼다. 그리고 속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피논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점심 전에 그 짧은 원고 묶음을 우편으로 붙여버렸다. 원고를 써서 보내고 나자 나는 자유로워졌다. 만약 그것이 내가 계속 머무르는 가벼운 태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영리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물론 그 기사가
피논 씨에게는 지나치게 좋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동시에 피논 씨에게는 가끔씩 어떤 글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문제없다고 판단할 만큼의 최고의 기민함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짧은 기사로 인해 생겨난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종류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은 패러데이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그 이름은 이전과는 다른 어조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을 이제야 다시 떠올린 것처럼 말이다. 신문사 안에서는 곧바로 후속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 피논 씨는 내 책상으로 와서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다음 계획을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아무 대답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망설임을 대체로 기자의 미덕으로 인정하는 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패러데이 씨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방문이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저 근황을 묻는 짧은 글이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적인 인사처럼 보였지만 나로서는 그와의 관계가 아직 기사로 완전히 소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탓도 있었다. 그의 답장은 이전보다 훨씬 간단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내가 보낸 신문을 읽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 글에 대한 평이나 감상은 없었다. 나는 그 무심함 속에서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무렵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를 세상에 다시 소개하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틀 안에 그를 끼워 맞추는 일인지에 대해서였다. 그 질문은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신문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원했다. 그는 왜 사라졌는지, 왜 다시 나타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질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오히려 그가 그런 질문들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글이 유지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자였다. 그리고 기자에게는 결국 글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와 나의 망설임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불편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 뒤로 사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패러데이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소수 독자의 호기심에 머물지 않았고 곧 문학을 둘러싼 사교적 관심사로 번져갔다. 그의 이름은 살롱과 저녁 식탁에서 오르내렸고 책을 실제로 읽은 사람보다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 나는 그 변화를 바라보며 글이 만들어낸 파장이 얼마나 쉽게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 신문사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패러데이의 생활과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나는 그 요청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애써 지켜온 거리감을 허무는 일처럼 느껴져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피논 씨는 내 망설임을 인내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설명과 확신이라고 말했고 불분명함은 신문의 적이라고 못 박았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확신이 언제나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다시 패러데이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아예 기다리는 편이 옳을지 고민했다. 섣불리 연락하는 것조차 그를 어느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또한 선택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취재를 위한 방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방문에 가까웠다. 그는 나를 다시 맞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마저 이번 방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가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고 냉담하게 대할 수도 있었다. 혹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나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만남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만큼은 분명했다. 내가 다시 그 집을 찾았을 때 패러데이는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요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전날의 일들을 외면하려는 태도도 아니었다. 우리는 잠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신문을 보내주었고 누군가는 소문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신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체념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상황이 요구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글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왔다. 나 역시 글을 썼을 뿐이지만 그 글이 만들어낸 흐름은 이미 내 손을 떠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사과하겠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를 조용히 비껴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붙잡지도 않았고 더 머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지기 직전 그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내가 쓰는 글이 아직도 글 자체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고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 오래 남았다. 그 만남 이후로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신문은 이미 패러데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있었고 그 흐름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당겼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보다 그의 생활을, 그의 생각보다 그의 태도를 더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쉽게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편집국에서는 보다 분명한 결과를 요구했다. 패러데이를 다시 한번 크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인터뷰 형식이 거론되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제안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패러데이에게서 짧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근황을 묻는 내 이전 편지에 답을 보내지 않았지만 대신 그날의 만남이 불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다. 그 문장은 단정하지도 애매하지도 않았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다시 기사에 손을 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처럼 쉽게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글을 쓰는 내내 나는 패러데이가 던졌던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신문사가 원하는 것은 이야기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었고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 힘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의 결과였다.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 나는 그 틈에 서 있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예감은 갈수록 분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기사 한 편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다. 그 선택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긋게 되리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결정을 내린 뒤에도 상황은 곧바로 정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결정의 여파가 느리게 번지듯 주변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신문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가정한 채 움직이고 있었고 패러데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계획 속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나의 글 한 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피눈 씨는 더 이상 나의 망설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 결과는 독자의 관심과 지면의 효과로 측정된다고 못 박았다. 나는 그 기준이 신문사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언제나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패러데이에 관한 소문들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고 그의 침묵은 각자의 해석으로 채워졌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그를 대신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상황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기사에서 그를 방어하려 하지 않기로 했다. 방어는 또 다른 형태의 강조가 될 수 있었고 나는 그의 이름이 더 크게 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가능한 한글을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고 설명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문장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목적 없이 넘긴 페이지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문장들을 발견했다. 그 문장들은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어떤 태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 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질지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그 글이 과연 대상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그를 느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이전보다 정직하게 만들고 있었다. 결국 일은 사건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패러데이를 둘러싼 움직임은 더 이상 기사나 소문에 머무르지 않았고 하나의 장면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태도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이 관심이 완성된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 요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신문사는 강연이나 공개 모임 같은 형식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것이 문학을 기념하는 행사인지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한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분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였고 패러데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패러데이에게 직접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선택이 배려인지 책임 회피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전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 나는 편지를 썼고 가능한 한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문장 사이사이에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답장은 이전보다 늦게 도착했다. 편지는 길지 않았고 그 안에는 분노도 항의도 없었다. 그는 그런 제안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적었고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은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가 평생 유지해온 태도의 확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요구하는 연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겉보기보다 훨씬 컸다. 신문사에 그의 의사를 전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편집국에서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였고 인물이 그 흐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장면을 만들어내겠다는 분위기였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제 이 일은 나 개인의 판단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런 구조 안에서 나의 말 한마디와 문장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이상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패러데이가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는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고 그 상상들은 그의 실제 모습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었고 그 자유는 곧 왜곡으로 이어졌다. 신문사는 그 공백을 채우려 했다. 패러데이에 대한 글은 점점 그의 글보다 그를 둘러싼 반응을 다루는 쪽으로 기울었고 기사는 점점 사건의 기록처럼 변해갔다. 나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흐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다시 패러데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전의 방문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기자로서의 계산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취재나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혼란을 솔직하게 적었다. 그가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내 편지를 고맙게 읽었다고 했고 나의 솔직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확장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것은 방어도 요구도 아닌 담담한 선언이었다. 그의 태도는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존중받아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이번 취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로서의 역할은 언제나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끌어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이 모든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지를 생각했다. 그 질문들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들기 전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패러데이가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소문처럼 빠르게 돌았고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즉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자로서의 임무나 신문의 요구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질문들과 망설임은 모두 의미를 잃었고 시간만이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더 이상 평온함이 없었다. 나는 안내를 받아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패러데이를 보았다. 그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쇠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나를 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내가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다. 그 말들은 위로도 유언도 아니었고 그저 담담한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의 소음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어떤 대답도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자리에 머물며 그가 숨 쉬는 소리와 방 안의 정적을 함께 견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 집 안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패러데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외부의 관심과 소란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닿기 직전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패러데이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큰 소리를 만들어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의 이름을 실었고 그동안 조용히 지나쳤던 과거의 작품들까지 다시 불려나왔다. 생전에 거의 언급되지 않던 그는 죽음과 함께 갑작스레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그 아이러니가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처럼 느껴졌다. 신문사에서는 즉시 특별 기획을 준비했다.
회고, 기사, 평론, 그의 의미를 정리하는 글들이 졸지어 계획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미 나의 손을 떠났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 들수록 더 어색해질 뿐이었다. 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예상과 달리 참석자는 많지 않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 언론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을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다. 말도 설명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고 그 해석들은 곧 이야기와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누구든 그의 이름을 빌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 기사를 쓰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기사는 그를 기념하는 글이자 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하는 결론이 될 예정이었다. 나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도 즉시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그 글을 쓰는 순간 나는 그를 완전히 이야기 속 인물로 굳혀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았다. 그동안 써두었던 문장들을 다시 꺼내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죽은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집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그 집 안의 공기,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끝내 남기지 않으려 했던 침묵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무엇을 덧붙일지보다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다. 패러데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이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 속에서 그는 점점 실제의 모습과 멀어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의 또 다른 장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지점에서는 말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기사의 첫 문장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그의 생애를 요약하는 문장도 그의 문학적 의의를 정리하는 문장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떠오른 것은 그가 처음 문을 열어주던 순간의 표정이었다. 경계도 기대도 아닌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나는 그 태도가야말로 그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그의 작품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연대나 평가를 나열하는 대신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리감에 대해 적었다. 세상의 요구와 글 사이에 두었던 조용한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이 사라질 때 그가 어떻게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담담히 기록했다. 그것은 찬사도 비판도 아니었고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까운 서술이었다. 기사가 실린 뒤 나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일을 맡지 않았다. 신문사는 곧 다른 주제들로 넘어갔고 패러데이의 이름도 서서히 일상적인 화제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끝났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제야 비로소나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다루어 왔지만 이번만큼 나에게 질문을 남긴 일은 드물었다.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이 앞으로 내가 글을 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만은 확실했다. 패러데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소란이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어떤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었는지를 나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이해는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끝맺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했을 법한 방식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기록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사자의 죽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한 작가가 명성과 기대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결국 물러남을 선택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기록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잠시 멈추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치열한 용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창작이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일임을 보여주네요.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덜어내는 선택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